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솔솔 피어나는 신당설, 과연 실체는 뭘까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공용 홈쇼핑에서 믿고 산 1등급 한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습니다. 제조사는 실수라는데 축산업계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가자지구 생명길 열렸답니다. 최소 5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가자지구 병원 참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찾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 was deeply saddened and outraged by the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Based on the information we ha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이스라엘군 측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며 영상과 사진 그리고 도청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بيحكوا إ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إنه الشظايا محلية مش زي شظايا ايش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ة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ليه. 이슬라믹 지하드 측은 곧바로 거짓말이자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원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해온 결의안 채택은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령을 풀고 이집트 국경을 통한 식량과 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가자 주민들에게 생명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트랙, 181번 투약, 유아인 기소입니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에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무려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또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4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피우거나 주변인에게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투약한 마약류 등이 모두 5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인 최모 씨도 대마 흡연과 보복 협박,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트랙, 기숙사 빈대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등 유럽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빈대 벌레 유행.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요? 인천의 한 사우나에 이어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 출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빈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겁니다. 간지러움, 두드러기, 고열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염증 수치가 40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매트리스 아래에서 큰 벌레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지난달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학교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는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단기로다가 머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명대는 해당 기숙사를 포함해 학교 전체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반값 킹크랩. 네, 박 앵커, 네. 킹크랩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만 비싸니까 양껏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식재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국내 한 대형마트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100g당 5,000원대에 내놨는데요. 원래 10,000원대였는데 반값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주요 수산시장의 킹크랩도 1kg당 6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새 뭐 갑자기 킹크랩이 많이 잡힙니까? 왜 그래요? 자, 그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불경기 등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산 킹크랩의 미국과 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의 킹크랩 수요도 경기 침체 여파로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따른 나비 효과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어서 뉴스룸에서 본격적으로 달리겠습니다.
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최고의 수단이고요.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럼 저는 그 사람 잡으러 나올 겁니다. 과대망상도 그런데 과대망상이 없죠. 30석도 못 얻을 것이다 네. 하는데 그분도 틀릴 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네, 5시엔 뉴스 오후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가려운 곳을 팍팍 긁는 시원한 평론 두 분이죠.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신은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소개 멘트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가려운 데가 많으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효자손 평론이죠. 아, 가려운 데를 효자손 싹싹 평론. 긁어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찬바람도 좀 불고 정치권 분위기도 내년 봄에 총선에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키워드 신당설 솔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신당설이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한 건데 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당원들을 좀 지지를 호소하고 그 당원에 대한 지지도가 12월 달까지 봐도 올라간다면 언제든 뛰쳐나가서 창당을 하겠다는 저는 그 의미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총선은 보수가 분열한다. 왜 분열을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학살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준석, 유승민은 저항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자,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100% 중에 몇 %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드릴게요. 뭐 퍼센테이지로만 따진다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는가. 지금은 30에서 40% 정도 된다. 예, 뭐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근거는 우선은 그 지금 한국 정치가 예. 상당히 좀 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 양당 기득권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무지성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지 정당 없다라는 그 무당층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제했을 때 저는 국민들의 뜻이 무르익으면 예. 저는 저 두 지도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대 총선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예. 보통은 분열은 야권에서 일어나거든요. 보통 여당에서는 줄자리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잘 보통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총선에서 여권에서는 통합해서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렀고 야권에서는 공천 탈락자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은 분당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런 분열의 형태가 보여졌는데 지금 정치 사망 상태를 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매우 기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 기현상 중에 하나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분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야권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30-40%의 가능성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신당 창당을 이제 몇 %의 가능성이냐 그리고 그걸 숫자로 얘기했을 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것을 수학적으로 논하려면은 예. 지금은 거의 이제 슈퍼컴퓨터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챗 GPT 돌릴 때 들어가는 서버 다 동원해도 이거 어려운 게 그 정도입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 아직은 예.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정치권의 역대급 이제 눈치 작전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당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누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각자 다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선거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까지 다 결합을 해서 선거법.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역대 또 신당 창당을 해서 또 성공한 사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첫째로 이제 물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예. 또는 뭐 지역 기반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람이나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서는 이 신당 창당을 논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유력한 이 사람은 반드시 다음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있던지 아니면
호남이나 영남처럼 이렇게 지역 기반이 확실한 어떠한 그런 세력이 구축돼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당 창당의 주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해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뭐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의지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확률은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50대 50이다 이렇게 50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인물이냐 뭐 지역이냐 기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기반이고 그러면 어디에 직접 출마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대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K 진출에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구 출신의 또는 대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중앙 정치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지목했을 때 권력자가 지목하였다고 해서 7년째 유승민 의원은 고향인 대구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가 있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구 정치를 꿈꾸지도 못합니다. 배신의 정치에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12월까지는 그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뭐 제 지역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뭐 요새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은 영남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TK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정부든 여당이든 간에 지금 상당한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정치를 하신다고 알려지신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예. 이분은 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치를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으로 옮겨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정권의 주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수 내부에서는 이게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또 공천 갈등은 지금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수도권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실망들 때문에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둘 수 없다라는 무당층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그런 중도 확장성이 많고 예. 또 보수 정체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는 국민들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예. 좋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대구에 내려가서 좀 저런 이야기들을 좀 한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민심을 좀 자극하려는 어떤 행보로 보인다. 근데 자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해석을 하면은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의미를 좀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이제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 워낙 게임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면 지금 이제 본진에 드랍을 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의 심장인 데가 지금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예.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예. 수도권 민심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대구가 용인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TK가 용인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TK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그리고 회초리를 드는 의미에서 공천이나 이런 데서 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래야 수도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TK에서 좀 그런 거에 목소리를 내달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K 여론을 좀 흔들어야 예.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런 어떤 뭐 좀 개혁적인 어떤 보수들이 살 수 있다. 이런 계산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론의 좀 효과를 보기 위한 행보다.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뒤에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론 이런 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본인 출마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이후에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걸로 뭐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됐을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이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경우에는 뭐 비례위성 정당의 난립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의 제휴 관계를 통해서 비례 정당을 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보수 정당의 큰 틀에서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라는 이러한 별도의 비례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이제 개혁 보수 세력이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시나리오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권역별로 지지 논리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걸 대비해서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짚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신당을 뭐 50대 50이라고 하셨고 뭐 30-40%의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꾸렸을 때 그러면 과연 승산이 있느냐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차례로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근데 과연 그게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컬트 정당이 될 뿐입니다. 이준석의 상징성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큰 배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순간 완전 다른 게임이다. 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아까 뭐 우리 언급하셨지만 제3정당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언급하셨지만 신인규 변호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파급력 어떻게 분석을 좀 하세요? 저는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신당,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정치 세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파급력은 아마 대한민국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저는 거대한 파괴력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좀 어렵긴 하네요. 제대로 된 신당.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신당이라는 것이 결국 인물과 메시지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뼛속 깊은 불신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지도를 들고 나와야 국민들이 설득될 것이다. 양당에 대한 안티테제를 가지고 둘 다 싫으니까 우리한테 표 주세요라고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기존의 것을 답습하면서 포장지만 새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인물들 몇 명 섞어가지고 우리 새 겁니다라고 주장해봤자 예. 그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바뀐 이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완전한 새 것이 나와서 포장지와 내용물이 완전히 저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은 국민들께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새 것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정치권에서 완전한 새 것을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당을 창당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좀 무너지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정치권에 있던 이제 예를 들면 기성 정당, 기성의 이제 의원들이랄지 예. 또는 뭐 당뇨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처지가 어렵거든요. 돈도 없고 예. 수입도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선거를 주기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를 치를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고 하면은 원래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무너진 정당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요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합류하신 요 분들이지 않습니까? 신인규 네. 변호사도 이제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네. 그러한 이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예.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에 그런 경로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결단, 큰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신당의 성공 조건이라는 거는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설정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장 성공의 조건을 당장의 의석수? 어떤 의석수라든지 예. 뭐 정당 뭐 득표율이랄지 예. 이런 것에 두면은 그 신당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 힘을 들여서라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갖고 쭉 길게 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 신당은 성공할 확률이 네. 그 앞서의 기준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도 하나지만 추가를 하면은 예.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선거제도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서 예.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해서 불신이 크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예. 그냥 3등 하겠다 이거 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무조건 1등 한다는 전략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인물과 메시지로 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두 분이 우리 정치의 가려운 곳을 뭐 팍팍 긁긴 하셨는데 그 긁어주는 새로운 정당이 나올 것인가는 글쎄요 두고 보죠. 그 두 번째 주제 짧게 얘기를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의혹이 다시 좀 불이 붙고 있어서 이것도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행정 배임으로 지자께서 경찰청에 그 경기도지사의 답변으로부터 드러난 걸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을 민주당으로서는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사를 안 했겠어요. 이게 대선 때 국민의 정서에 상당한 사실 자극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지나고 지금 뭐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어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공무원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사온 그 샴푸다, 이제 그 똑같은 종류의 샴푸다라면서 이제 뭐 꺼내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서 이상민 의원이 또 민주당이 뭐 진위를 파악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친명 대 비명의 갈등 불씨가 되는 것인가. 두 분 요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비위를 폭로했던 이제 공무원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장이 오늘은 이제 출석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도 제기됐던 의혹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지금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이분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김혜경 씨 자체도 문제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여부 내지는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쟁점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 국감장에서 조금 뭐 얘기 나오다가 또 들어갈까요? 저는 이것 자체로 이제 진위도 파악해야 되고 수사도 할 만하면 해야 되고 또 책임질 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국민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의혹은 국감에 증인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 국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가 요거는 저는 의문이고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면 전국의 지자체 예를 들면 지자체장들이 법인카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지자체장에게 대한 어떤 심부름시키고 하는 문화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것이냐 점검해보자 뭐 이런 거를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겨냥해가지고 뭐 특정인의 망신주기용으로 샴푸 사오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곳이냐 국정감사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걸 좀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당무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나왔던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회 속 이야기 시내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정치는 효자손 콤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할까요?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분 나오시니까 정해오세요. 네,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요. 바로 가겠습니다.
공영 홈쇼핑의 배신. 그냥 홈쇼핑도 아니고 공영 홈쇼핑,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사실 인기가 많거든요. 믿고 샀던 소비자분들 오늘 이 소식 보면 좀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뭐 두 분도 홈쇼핑 종종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죠. 홈쇼핑 정말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손쉽게 주문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미 쇼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됐죠. 요새는 뭐 이렇게 집에서 직접 뭐 마트 안 가고 많이들 하잖아요. 예. 저는 초기에는 하다가 네. 하도 많이 속아서 아,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둔 대목에 이렇게 공영 홈쇼핑에서 유명 셰프가 직접 맛나게 구워가면서 판매를 한 1등급 한우 불고기였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젖소였다고요? 네. 이 한우 제품은 유명 셰프, 누구나 알만한 유명 셰프가 광고하는 한우 불고기 제품이었고요. 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려 25만 개가 팔린 공영 홈쇼핑의 간판 상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 초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제품에 대해서 시료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젖소형 DNA가 검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젖소의 DNA가 나온 네, 거예요? 그래서 한우라고 사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좀 황당했겠죠. 속은 기분이 당연히 들겠고. 아, 저렇게 딱 나오네요. 젖소형 HS 젖소로 판명되었음. 네. 자, 판매할 때 뭐 중간중간에 판매자들이 이렇게 막 피켓 들잖아요. 뭐 이렇게 1등급입니다. 뭐 한우입니다. 들고 아예 또 이렇게 화면에 꽉 채워서 국내산 1등급 한우 이렇게 뭐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거 보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보고 살 뻔한 소비자의 한 사람인데요. 저 제품을요? 네, 예. 이 시기에. 네. 이 추석을 시기에, 앞두고. 네, 예. 너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유명인이 나와서 말을 뭐 화려하게 하면서 요리를 하니까 맛있겠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네.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살 뻔하다가 네. 전 사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 사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명인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는 네. 요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점, 공영 네. 홈쇼핑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신뢰를 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광고를 하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그 등급 판정서도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예. 왔다 이런 네. 서류 같은 것들도 함께 맞아요. 제시를 보여주잖아요. 하거든요. 이렇게 피켓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뭐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기관 이런 데서 뭐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조업체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뭐 고기를 까놓으면은 이게 뭐 한우인지 젖소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고기를 불고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우 제품에 우연히 실수로 젖소 고기가 섞이게 되었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고기가 섞였다. 네. 한우 제조업체는 한우 고기만 들여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딱 들어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해명인가 싶은데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축산업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불고기를 양념 타고 그러면 못 느낄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한 거지.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일반인이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 장사 하루 이틀 한 애가 그걸 구분 못하고 죽어야지. 옛날에는 마블링이 없을 때는 젖소랑 한우가 더 빨가니까 젖소 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팔릴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마블링의 차이에 대해서 차도 날 수가 있고요. 색이 진해요, 젖소는. 네.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전문가는 딱 보면 안다. 색깔부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제조업체가 해명한 실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도 팔았다고 하면 이거는 뭐 사기에 해당하나요? 네, 너무나 명확한 사기죠. 그리고 네. 알고도
한우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면은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런 법률 위반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이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한우라고 속이고 이렇게 고기를 팔았던 사례에서 사기로 인정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만약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기죄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공영 홈쇼핑이라서 믿고 산 건데 그럼 공영 홈쇼핑의 입장은 뭡니까? 이 입장을 봤을 때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시료 분석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이 되었었고 그걸 확인한 즉각 판매 중단과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재검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뭐 부분들은 지난 이게 확인된 8월 이후의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발각을 하고도 한 달이 넘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달 뒤에야 사실은 젖소다 환불해주겠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를 준비하느라 뭐 고지가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뭐 3년간 그 매출이 한 100억 이상이 이제 나갔는데 이 시점에서 8월 이후에만 환불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고지도 이때서야 이제 했던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팩이 나간 대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추석 때 판 것만 섞여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또 이제 해당 그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뭐 수사 의뢰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책임은 좀 많이 이제 우리는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조사 책임이다. 우리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죠. 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이 공영 홈쇼핑에서 팔렸던 물건들 가지고 뭐 좀 부적합 판정 내렸던 사례들이 한 3년간 한 80건이 된다고 하는데 비단 식품만 문제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제품들도. 네네. 그래서 공영 이제 홈쇼핑에서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이 자사의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의심 상품이 이게 419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품들이 사실은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액세서리라던가 혹은 알만한 브랜드의 신발 이런 다양한 상품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모조품, 소위 짝퉁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그게 400여 건이 넘게 이제 발각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대처나 사후 처리 어떻게 했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모조품을 판매했을 때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공영 홈쇼핑은 우리는 몰랐다 이런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이게 통신 판매를 함에 있어서 판매자가 아니라 자신을 그냥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종의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죠. 판매업자들의 어떤 판매와 소비자의 어떤 구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이 뭔가 어떤 그 판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규제의 사각지대이기도 한데 이걸 그냥 자율 규제 기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소한 어떤 그 자정적인 조치 같은 거는 좀 많이 취해져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AI로 위조품을 걸러내는 그런 것들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이런 짝퉁 제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이것이 짝퉁 제품이에요라고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특히나 다른 홈쇼핑과 다른 게 여기는 공영이라는 이 퍼블릭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홈쇼핑 업체잖아요. 이 어떤 그 이름의 무거움이라든지 왜 이런 홈쇼핑이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전혀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
나아가서는 정부의 어떤 산하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맞습니다. 것으로 연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짜가 붙으면 일단 믿고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중개업자라는 걸로 면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는 오토바이가 일부러 쿵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교통사고 낸 보험 사기 관련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골목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나오니까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착지를 하고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또 부딪혀서 왼쪽으로 넘어지는 조금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도 일방통행길에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쫓아가는 듯하죠. 부딪혀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장면까지 사실 마지막 영상은 부딪혔는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좀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네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30대 무직의 남성이 이제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2월에서 7월 5개월 가량 17차례에 걸쳐서 고의 사고를 저지르고 이제 보험금 7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입니다.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실제로 부딪혔나라는 의문이 드는 그 장면이 군데군데 사실 많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여기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카니발 차량의 경우에는 잠시 멈췄다가 그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굳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 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좌측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이제 틀고 있는데 굳이 차량이 있는 우측 방향으로도 직진하는 굳이 그쪽으로 다가가는 일부러 차한테 가는 거죠.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넘어지는 부분도 저 정도 부딪혔는데 저렇게 넘어져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약간 낙법을 하는 듯한 이렇게 한 바퀴 구르거든요. 그런 장면도 좀 보인다는 말이죠. 다른 영상을 보면 사실 정말 접촉이 없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넘어져서 계속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진단서도 위조를 합니다. 더 다친 것처럼. 네네, 그렇죠. 뭐 염자였다면 골절로 진단서를 위조를 한다던가 그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별도로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수에서는 이런 고의사고 범죄,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게 사실 사람의 내심, 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입증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운전자의 시선, 차량의 어떤 그 방향 조정, 제동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아마 이 차량은 굉장히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굳이 또 역주행들 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저지른 사기 범행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피해자들이 준 합의금 같은 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사기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법률적으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 사람이 이걸 그냥 줄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험금을 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가 아니라 보험 사기 특별법,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로 처벌을 합니다. 2016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렇게 보험 사기라는 게 되게 죄질이 안 좋은 것이 결국에는 어떤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이게 되는 어떤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 사기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법률이 제정이 한 2016년도에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반 사기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는다는 범죄 통계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보험 사기에 우리가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보험 사기라면은 물론 좀 나쁘긴 한데 네.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실제로도 뭐 단순한 어떤 미용 치료를 해놓고서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과다 하는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과다 있고. 청구의 그 관행도 사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좀 사회적 인식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예전에 실제로 그 역주행 차량한테 사고를 당한 적이 있대요. 그때 보험금을 받고 나서 이걸로 좀 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정말 다칩니다. 그렇죠? 저런 위험한 사기 행각 벌이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후 재판소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5만 원 때문에 50만 원 물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485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고사상 같죠? 한 남성이 돼지 머리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1월 1일에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도 하고 했는데 자, 이 5만 원권 꽂은 행동 때문에 10배인 벌금 50만 원 선고를 받게 된 사연입니다. 박사님, 어떤 사건이죠? 2020년 새해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지금은 아닌데 당시 광주의 농협조합장으로 있었던 A 씨가 네. 오전 5시 반경에 농협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에 간 겁니다. 아, 1월 1일 새해 네. 일출 행사에 가서. 그렇죠. 예. 그럼 다들 인사, 뭐 절하고 네. 돼지 머리에 돈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재임 중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기부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절을 하고 돈을 꽂은 이 행위가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재판부가 50만 원 선고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치 때문이었던 거겠네요. 네, 조합장이라는 위치 때문이었고 이 공공단체 그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재임 기간 중에 이런 기부 행위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돼지 머리에 저렇게 돈을 꽂았지만 저 돈은 돼지가 가지는 게 아니죠. 결국엔 저 산악회가 가지는 건데 예, 선거인들에게 좀 장래 선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단체의 기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만 원 뭐 이렇게 돼지 머리에 꽂은 것도 기부 행위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동중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동중범죄라면 역시 유사한 선거법 위반 또 돼지 범죄의 가능성이 머리에게 높습니다.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선거제도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부한 횟수라든지 뭐 기부한 금액이 좀 그 소액이죠, 상대적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이 조합장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됐다. 자, 저는 처음에 왜 이게 기부 행위로 보여지나 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죠. 이 돈을 돼지가 갖는 게 아니라 저 산악회 회원들이 갖는 거기 때문에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제 뭐 혹시 공공기관에 재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선출직 분들 돼지에 돈 꽂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그래서 보니 오늘도 뉴스 오후의 살림꾼 정희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보니 준비를 좀 했나요? 오늘은 되어보니입니다. 되어보니. 네, 노인이 되어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생애 체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아, 정보니 어르신. 맞습니다. 네, 왜 노인이 되어본 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20%, 그러니까 이제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2070년에는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맞습니다. 각종 정책과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어울려 사는 이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세대 갈등도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되어보니가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당장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입장이 되어보고 왔습니다. 네, 바로 영상 보시죠. 지금부터 이 체험복을 입고 80대 노인의 몸으로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무겁게 하는 건가 보네요, 몸을. 모래주머니 같은 묵직한 느낌. 2kg 정도 나가는데요. 2kg요? 그 정도를 착용하셔가지고요. 한 발에 2kg요? 네, 2kg 나고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관절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 움직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착용하실 거고요. 이거를 착용하면은 이제 무릎이 네, 무릎 관절이 잘 안 굽혀지시면서 안 굽혀지는구나. 약간 몸이 지금 봉인되는 느낌인데요. 왜 하필이면 80대 노인의 몸으로 이렇게 체험복을 만드신 거예요? 요즘에는 점차 어르신분들도 의료기술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서 특히나 70대 분들도 경로당에 방문을 하셔도 그분들이 막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대부분 80대 기준으로 체험복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조끼는 또 어떤 목도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기 어렵게 그냥 정분이 이거는 이제 무슨 체험을 하는 안경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안과 질환인 녹내장,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안경입니다. 그래서 여셔가지고요. 네. 한번 하나씩을 꺼내서 이쪽 위에 개주시면 되세요. 근데 일단 시야 자체가 이렇게까지 숙여야 뭔가 겨우 이 세탁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제대로 개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끝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매트리스 쪽 먼저 한번 누워보실까요? 이거 어떻게 누워요? 아이고. 이 무릎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를 필 수가 없으니까 듣기가 엄청 힘드네요. 어르신분들께 누워서 일어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침상생활 많이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무릎을 굽히기도 또 어렵고 다리가 무거우니까 왜 다들 그렇게 천천히 걸으시고 했는지 늘 고개가 왜 숙여져 계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프다. 진짜 너무 불편하다. 아이고 이제 이것으로 체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너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줄 몰랐고 약간 로봇 체험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옛날에 뭐 할머니가 막 누워 계셨던 모습, 할머니가 움직였던 모습들 그런 게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마음이 약간 무겁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제약이 가는 거니까 더 이해하고 공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 진짜 팔이 너무 아파요.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네, 80대 어르신이 되어본 정본이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네. 이래저래 좀 행동의 제약이 많아 보였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팔이 너무 아파 보이는데 그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야 하는데 구속 도구가 이 관절을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아파서 못 묶겠더라고요. 이 외에도 몸은 무겁고 뭐 눈은 안 보이고 촉감은 둔해지고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뭐 겁이 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모두가 언젠가는 겪을 그런 일이고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체험센터에 다녀온 분들이 그 이제 벽에 포스트잇에 메모를 붙인 그 내용도 봤는데 좀 찡했습니다. 그동안 좀 이해하지 못하고 타박해서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고 또 실제로 저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셨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현장에서 저 메시지들을 보고 막 감동에 약간 눈물이 울컥했군요. 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슬슬 노화가 오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너가 내 나이 되어봐라는 소리를 이제 자주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공감이란 거는 그 입장이 돼봐야 우리가 맞아요.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체험의 의미는 사실 노인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도 느껴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네, 맞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보통은 그냥 참고 사시잖아요. 자식들한테 피해 준다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먼저 이해를 하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바꿔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 저도 좀 우리가 고민을 생각 해봐야겠어요. 못했던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생수통입니다. 생수통? 네, 정말 의외죠. 제가 예. 체험을 하면서 2리터짜리 생수통을 들어봤는데 금방이라도 이제 떨어뜨릴 것 같더라고요. 손에 힘이 없으면 떨어지죠. 예. 맞아요. 보통은 2리터짜리가 저렴하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6개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많이 사는데 어르신 집에는 500ml 생수를 사다 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화장실에서 용변 보실 때 좀 더 편하게 앉았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보조기라던가 이런 고령 친화 용품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됐습니다. 벽에 자그마한 뭐 손잡이 같은 걸 단다든지. 맞아요. 예. 사소하지만 이제 작은 아이디어가 모이면 또 우리 문화 또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잘 들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3대 보니 정보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보니가 되어보니 했는데요.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뛰어난 4대 보니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니 코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잊지 말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보니 구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상담받은 있어. 너희들 같은 이라고 해야 돼. 이제 전화 주신 발신번호로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연락을 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 한테.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야.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고객님 자꾸 성의로 발언하시는 통화 어렵고요. 네가 봉사에서 이 봉사 콜센터 아니냐 거기가. 네가 처리해라. 나는 할 수 없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영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 맞아요. 빨라요. 네, 이번 주 마지막. 저는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내일도 나오시죠. 내일도 나와요? 네. 불러주시면 나오죠.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도로 차선입니다. 연관어 좀 볼게요. 여름철, 뭐 사고, 문제, 비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연관어에 이제 비가 있는데 오늘도 마침 이제 비가 좀 왔고 네. 차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할 거예요. 비 오는 날 특히 야간에 차선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보여요. 맞아요. 전혀 안 보여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차선이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늘 이게 밤이면 특히나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수준이 보통 안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진짜 감으로 운전해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난시가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저도 눈이 나빠서 운전할 때 잘 안 보여서 일부러 운전용 안경을 따로 맞췄단 말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좀 초보 운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비싼 돈 주고 안경을 맞췄는데 제 문제가 아니었네요. 소용이 없죠. 그거 아무리 껴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차선 도색할 때 그 빛이 적은 비 오는 날이나 밤에도 사실은 이 차선이 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빛을 반사하는 유리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도색업체에서 이거 공사 비용 아끼겠다고 이 유리알을 질 낮은 제품을 쓴 겁니다. 한마디로 불량 시공을 했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니까 정상 제품이 여기 나오죠. 네. 1kg에 7,200원.
저가 제품은 3,500원이에요. 가격이 지금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걸 8대2의 비율로 섞어 썼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저가 제품을 쓰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였는데 지난 8월 부실 시공이 밝혀지면서 업체 34곳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이익이 얼마냐면요. 무려 12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비교해서 딱 봐도 한쪽 유리알이 어둡거든요. 키로당 한 4,000원 남짓 아껴가지고 123억 원을 챙긴 건데 티끌모아 태산입니까?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안전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밤에 진짜 안 보여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이 도로 차선 부실 시공이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2015년에도 이 차선 부실 시공 그런 업체들이 대규모로 적발됐거든요. 당시에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 서울 시내 도로 차선 시공한 업체 절반이 넘는 곳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불량 도료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적발이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건수가 2019년 55건에서 매년 65건, 80건, 작년에는 126건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번 이렇게 적발이 되는데도 왜 자꾸 이런 문제 생길까요? 그렇죠. 그 불법 하도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공사가 입찰을 하면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고요.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공사비 규모가 일단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는 업체들이 공사비만 일부 챙기고 다른 업체한테 공사를 또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실제 공사비가 거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이 저가 제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제대로 공사를 했나 봐요. 노란색으로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래요? 이게 정상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더더욱 안 보이는 것들 화가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는 좀 꼭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행커님 위해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값만 날렸어요 지금. 필요합니다. 무서워요 너무 집에 가기가. 자 다음 키워드 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갤럭시입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뭐 아이폰도 있고요. 남자, 뭐 이런 단어, 이상형이란 단어까지 보입니다. 저도 이제 뭐 갤럭시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상형이 왜 있습니까? 갤럭시에?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갤럭시 왜 뜬금없이 이상형 연관어가 나왔나 싶으실 텐데 이 유튜브가 발단이 됐어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충주시 홍보맨. 아시네요. 그럼요. 저 얼마 전에 전화로 인터뷰도 했는데. 그렇죠. 왜 갑자기? 어제 이제 충주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 한 대학생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A 씨한테 이 갤럭시 쓰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는데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갤럭시였어요.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그 남성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요? 휴대폰 기종 때문에 대답을 그래서 싫다? 좀 황당하죠. 사실은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정우성 씨가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어쨌든 크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영상을 내렸는데 누리꾼들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반응들 좀 볼게요. 휴대폰으로 사람 거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맞나? 갤럭시 귀 막아. 난 너가 최고야. 근데 사실 아이폰 쓰는 남자 뭔가 좋다. 전생에 잡스였나? 그래서 대부분 이 휴대폰으로 사람 판단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긴 한데 또 보면 사실 아이폰 쓰는 사람이 좋긴 해. 이런 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휴대폰 기종이 이상형이 될 수도 있나?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10대, 20대 사이에서 아이폰 선호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막 배척하고 그런 경우까지. 선호 현상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말씀해주신 그런 현상이 있긴 있어요. 미국에서 10대 10명 중에 9명이 아이폰을 쓴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사이에서는 아이폰 안 쓰면 왕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대요. 사실 뭐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아이폰에 열광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랑 아이폰 중에 더 선호하시는 것은? 아이폰이요. 아이폰 이유는?
카메라 화질이 뭔가 마음에 들어서. 아이폰이요? 아이폰이요? 왜요? 예쁘고 간지나던데. 그러면 혹시 반에 갤럭시 쓰는 친구들 한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5명? 아니 별로 없어요. 한 3명? 아 갤럭시요. 반 애들은 아이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뭐 선호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스마트폰 종류 가지고 뭐 사람들 판단하는 건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번에 뭐 가수 성시경 씨도 뭐 갤럭시 쓰니까 뭐 아저씨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다는 내용 뭐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대별로 이렇게 정말 이런 차이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휴대폰 기종들을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정말 나이가 어릴수록 비율이 월등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죠. 20대는 70% 가까이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30대는 41%. 이 비율은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젊을수록 아이폰을 조금은 선호하는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10대 때 친구들이 뭘 쓰는지는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 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갤럭시가 조금 더 사용이 많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친구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나 다른 걸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휴대폰도 단순히 기능으로 고르지 않잖아요. 매일 들고 다니는 만큼 휴대폰도 스타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능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또 비트코인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죠. 연관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주식, 코인, 달러, 매수, 시세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요새 좀 재테크 관심 많으세요? 어제는 주식 얘기하시더니. 아, 그런가요?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때문에 웃고 운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 의외의 비트코인 큰 손이 밝혀져서 온라인에서 큰 손이라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예요? 전 팀장님? 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미국 법무부하고 국세청이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6조 7천억? 진짜 큰 손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 정부는 코인 가격 등락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아주 그냥 큰 손, 큰 형님입니다. 이 비트코인 20만 개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 정도 규모면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래요. 그래서 뭐 범죄자나 다크넷 시장에서 이걸 압수한 거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조 원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떤 범죄 수익을 압수한 건데 뺏었는데. 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법무부나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달러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압수해서 현금 청산 명령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렸다가 가격이 크게 뛰면 이 막대한 차이가 어디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시세가 올라서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매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은 게 20만 개고 이전에 보유했던 것까지 합하면은 20만 개가 더 넘을 거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연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버티는 게 답이라는 교훈을 조금 얻어보면서 어제는 35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요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